썸네일에서 보듯 저는 좌파예요. 과거엔 정의당을 좋아했고 현재는 민주당을 지지하죠. 하지만 이준석을 인정합니다. 그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죠. 이준석은 꽤 특별한 정치인이거든요. 페미니즘, 전장현 시위처럼 예민한 이슈에 맨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 덕분에 팬도 많지만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죠.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면서 그 서슬퍼랬던 정권에서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막대먹은 윤석열에게도 성격대로 하다가 결국 당대표에서 잘렸죠. 여러 번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거대 양당의 후보를 이겨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모두를 놀래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성향이 다른 이준석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성과들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했던 것들 때문에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의 인생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볼게요. 저는 그가 하버드를 나왔다길래 당연히 금수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금융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셨다고 하죠. 다만 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합격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잘 풀어서 하버드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 저는 그가 하버드에 합격한 스토리를 주목했는데요. 교실에서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안 좋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불평만 늘어놓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 게임 축제에서 컴퓨터를 홍보하던 삼성에 연락해서 혹시 남는 컴퓨터가 좀 있으면 기부해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삼성 담당자가 학교에 연락을 해서 진짜 필요하냐고 물어봤고 결국 학교에 최신형 컴퓨터 12대를 들여왔다고 해요. 이런 자기만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 이유는 이준석의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풀어볼게요. 하버드를 졸업한 이준석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 산업요원 근무를 했는데요. 돈 버는 일을 따로 할 수는 없어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요. 과학고를 나왔던 후배들과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봉사활동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공부의 신 강성태와 청와대 표창장을 받았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었죠. 그럼 어떤 성과를 냈느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서 성적을 굉장히 높여줬다고 해요. 독특한 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인데요. 처음 학생이 오면 문제지를 주는데 이걸 다 풀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든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선 시간만 때우면 집에 갈 수 있지만 이곳에선 가혹하리만치 공부를 해야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왜 특별하다고 느끼냐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한다면은 뭔가 더 착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좀 더 사정 봐주면서 말이죠. 근데 정반대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만큼 할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와봐.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는 학생도 많겠지만 누군가 관리가 필요했던 학생이라면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교육봉사가 이준석의 복지에 대한 밑바탕을 형성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선 청년수당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펴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이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럼 요즘같이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건 근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성장을 위해선 기술 창업과 같은 근본적 혁신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솔루션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책찍질하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왜냐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미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하고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도록 이야기해야 해요. 저는 이준석이 정확히 그 지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편 이 당시 정치권에선 거대한 권력 개편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명박 집권기 동안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권에 등을 돌렸죠. 여당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하자 당대표와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며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섭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 와중에 눈에 띈 게 이준석이었어요. 26살이라는 젊다 못해 어린 나이,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 교육봉사를 통한 사회기업까지 대중에게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따이었죠. 박근혜는 이준석을 스카웃했고 그 결과 이준석은 여당의 최연소 비대위원이 됩니다. 이후 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이준석은 쓸모있는 카드라는 걸 입증했죠.
탄생했죠. 이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박근혜에게 달라붙었을 거란 말이죠. 진박 코스프레를 하면서 열렬한 호위무사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준석은 의외의 행보를 하는데요. 정권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고 당직을 맡기보다는 방송이나 강연을 하는데 집중했어요. 제가 이준석을 인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때 했던 발언들 때문인데요. 그가 강의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만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준석이 하버드를 들어가게 해줬던 독창적 문제의식을 말해요. 60대 이상은 산업하고 50대에게 민주화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지금의 2030에겐 자신들만의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역할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요. 2016년 강남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여성들은 자신들이 봤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분노했으며 관련 사례가 SNS와 여초 커뮤니티를 통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공유됐죠. 그 결과 이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여성 인권이 상승해야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100번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행태를 그대로 되돌려준다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겁니다. 여성들에 의해 공격받았던 남성들은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하죠. 서로에 대한 증오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논란이 탄생했죠. 2018년 박근혜의 탄핵 이후 바른미래당에 있던 이준석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합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상대방의 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후 여성 할당제, 젠더 갈등, 저출산과 같은 첨예한 토론에 뛰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그가 줄곧 외쳤던 우리 세대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자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보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은 이준석밖에 없다고 보고요. 불만이 많았던 2030 남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준석에게 열광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인생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는 어릴 적 자기만의 문제의식으로 하버드에 입학했고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만의 문제의식으로 팬덤을 형성했죠. 그러니 앞으로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비록 그 의견이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이걸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후에도 그는 사회의 첨예한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때마다 맨 앞에 나서서 토론을 하는데요.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과도 만나서 토론을 했어요. 이걸 보고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 사회의 전체적인 이득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분명 거기에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 골마버린다고 봐요. 이걸 방송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라도 들어보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토론으로 풀어낼 줄 안다는 점이에요. 한편 이준석은 미래통합당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연소 당대표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개혁신당을 창당해야만 했죠. 2024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윤석열 탄핵 이후 개혁신당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준석의 인생을 살피며 제가 그를 인정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봤어요. 장점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칭찬만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비판받을 점도 많습니다. 권위에 저항하던 그가 권위를 얻자 강압적 면모를 보이고 정치적인 책략을 쓰다가 선을 넘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죠. 하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국힘 주자들에 비하면 100만 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